병원에서 오늘까지 입금 안 하면 수술 못 한다고 했어요. 제발요. 잠깐만이라도 인출 안 될까요? 어르신, 이 통장에서는 지금은 인출이 어렵습니다. 왜요? 이건 제 남편 통장이에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병원비가 지금 당장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남편분께서 현재 의식이 없으신 상태라 위임장이나 법원 결정 없이는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병원비를 낼 수 없다는 건가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그 사람이 평생 모은 돈인데요.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법적으로는 가족이라도 절차 없이는 한 푼도 손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 오늘 당장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어떨까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늘 안에 수술비를 입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생 모은 돈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아무도 꺼낼 수 없습니다. 그 통장의 주인이 의식을 잃는 순간 그 돈은 법적으로 잠긴 돈이 되어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실제 강원도 정선에 사시는 74세 정 여사님께 일어난 일입니다. 몇 해 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모든 자산이 남편 명의였습니다. 생활비는커녕 병원비 한 푼도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에 4천만 원이 있었지만 정작 손댈 수 없었죠. 결국 며칠을 지인의 도움으로 버티셨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재근입니다. 은행에만 35년 몸담았고 전국 8개 지점에서 수많은 고객을 상담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은행에서는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그러나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금융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에도 내 돈을 쓸 수 있는 준비법, 자녀가 부모의 통장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는 65세 이상만을 위한 특별 금융 혜택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35년간 현장에서 목격한 수많은 어르신들의 실제 사연,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후회들을 여러분은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또 다른 어르신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저는 그날의 정 여사님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모습, 손은 떨리고 목소리는 자꾸 떨리셨고 그날 입으셨던 옅은 회색 코트 자락이 계속 주먹 쥔 손 안에서 구겨지더군요. 이 통장 남편 명의지만 제가 다 관리했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지금 쓸 수 없으면 정말 병원에서 수술을 안 해줘요. 그분은 절망 끝에서 정말 마지막 희망처럼 우리 은행 창구에 찾아오신 겁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으로서, 지점장으로서, 아니 그 이전의 한 사람으로서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금융실명제의 현실입니다. 1993년 도입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본인 명의 원칙이 절대입니다. 보이스피싱 방지, 금융질서 보호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가 강해졌죠. 하지만 그 강력한 보호장치가 정작 가족에게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그날 정 여사님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속상한 마음에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지인한테 급하게 돈을 빌려서 수술은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 돈이 있는데도 남의 돈처럼 느껴졌어요. 이건 정 여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은행에서 근무하던 35년 동안 비슷한 사연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들었습니다. 사망, 치매, 갑작스러운 의식불명, 심지어 교통사고로 몇 주 동안 의식이 없던 분까지. 돈이 있어도 그 순간부터는 아무도 못 쓰는 돈이 되는 현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돈도 소용없다는 것. 나는 괜찮다.
우리 집은 다 얘기해 놨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얘기해 뒀다는 말로 수술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가족끼리 잘 안다는 말로 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말은 흔적이 안 남습니다. 오직 문서와 절차만이 증거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지점에 있는 시니어 고객님들께 직접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남편 명의로만 자산이 되어 있진 않으세요? 자녀분과 상의해서 위임장을 미리 준비해 두신 적 있으세요? 가족 통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의아해 하시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땐 몰랐는데 진짜 고맙다. 미리 알았으면 나도 그럴 뻔했어요. 정 여사님 사연 이후 우리 은행은 내부 규정을 바꾸진 못했지만 고령 고객 전용 상담 창구를 만들고 안내문도 다시 새로 만들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도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내 멘트를 교육시켰고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은행이 노력해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여러분의 돈은 진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데도 못 쓰는 상황.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금융실명제와 법적 보호라는 이름 아래 명의자 본인 외에는 계좌 접근이 철저히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창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60대 중반 남성 고객 한 분이 급하게 오셨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졌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 중인데 치료비가 수백만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내 명의의 통장이었어요. 부부가 같은 은행을 쓰면서도 각자 이름으로 된 통장을 따로 관리해왔고 생활비는 보통 아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병원비를 내려고 통장과 도장을 들고 오셨죠. 하지만 계좌는 명의자인 아내가 직접 와야 출금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인데도 안 됩니까? 당연히 남편인데요. 가족인데요. 고객님의 말씀은 너무도 당연했지만 저희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실명제와 금융보호법상 가족이라도 위임 없이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가족인데 도와주면 안 돼요? 통장, 도장 다 가져왔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명 금융계좌는 법적으로 그 사람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도 배우자라도 자식이라도 본인의 의사 확인 없이는 한 푼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식이 없을 때 법적 대리인 지정 없이는 인출 불가. 치매 판정 이후 성년 후견인이 법적으로 지정되기 전엔 거래 불가. 사망 시 통장 즉시 동결, 상속 절차 완료 전까지 접근 불가. 즉, 건강할 때는 내 돈이지만 한순간 건강을 잃는 순간 그 돈은 멈춘 자산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은행 내부 전산 시스템에는 고객 사망 시 자동으로 계좌 동결 지침이 내려갑니다. 담당 창구 직원이 이를 임의로 풀 수 없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돈을 꺼내주면 은행 직원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절차를 밟으셔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에 대한 답은 단순하면서도 분명합니다.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 당장 다음 세 가지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내 통장 명의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나? 공동명의 통장은 있는가? 남편, 아내, 자식 중 누가 실제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가? 둘째, 위임장이나 대리인 지정 서류를 작성한 적이 있는가? 단순한 메모, 말로 전달한 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셋째, 사고나 질병 발생 시 누가 무엇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가족끼리의 암묵적인 합의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법적 문서와 사전 계약만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줍니다. 한 가지 더.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의 돈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때때로 가족을 향한 단절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아이러니하면서도 가장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점이자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평생 모은 돈도 내 것이 아닌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제가 직접 겪은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찾으러 온 경우입니다. 70대 어머니가 쓰러졌고 아들이 통장과 도장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입원 중이신데 간병비를 내야 합니다. 도장도 있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의자의 위임장이나 법원 후견인 결정 없이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도장도 있고 통장도 있고 가족이라는 증명서도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 분노를 느끼십니다. 내 가족인데 왜 못 찾게 하느냐는 감정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 보면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통장과 도장만 있으면 돈을 찾을 수 있었죠. 그 때문에 자식, 형제, 사기꾼이 명의자의 돈을 무단 인출하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 바뀐 제도가 바로 금융실명제입니다. 199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누가 돈의 주인인지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는 상태. 돈이 있는데도 손을 못 대는 현실. 이게 바로 실명제가 만든 역설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 이건 비단 사고나 질병 때문만이 아닙니다. 치매 초기 의식이 아직 있을 때라도 은행에서는 본인의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거래 자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창구 직원이 의심을 품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금융거래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대에는 실명제도 중요하지만 미리 대비하는 제도와 절차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야 말씀하십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그 말을 하는 순간은 이미 늦은 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그 진작을 오늘로 앞당기실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 오신 어르신들 중에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괜찮아요. 우리 통장은 공동명이라서 문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공동명의 통장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어느 지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80대 부부가 은행에 함께 내방하셨습니다. 남편 명의의 계좌에 수천만 원이 예치돼 있었고 갑자기 남편이 쓰러지면서 부인이 병원비를 인출하려 했죠. 그런데 인출이 안 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계좌는 남편 단독 명의였고 부인은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공동 명의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요, 분명히 저희는 같이 만들었는데요. 부인은 억울하다는 듯 말씀하셨지만 은행 전산에는 남편 이름 한 사람만 등록돼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부가 함께 창구에 오면 실질적으로 공동처럼 느껴졌지만 정식으로 공동명의 통장으로 개설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면 진짜 안전할까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공동명의 통장은 두 사람 중 누구라도 계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이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사망해도 다른 한 명이 최소한 자금 운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세금 문제입니다. 공동명의로 설정했더라도 실질 자금이 한쪽의 소득에서 온 것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장 개설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고액 자금 이동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회 대상이 됩니다. 둘째, 법적 소유권 분쟁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식과 공동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놓았다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 간에 그건 원래 부모님 돈이었다는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는 편리하지만 자산 소유권이 불분명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셋째, 동의 없이도 인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두 명 모두 계좌 주인이기 때문에 상대방 동의 없이도 한쪽이 전액 인출할 수 있습니다. 즉, 믿고 맡긴 자식이 갑자기 전액 인출해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께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명의 통장은 편리함과 위험성이 공존하는 상품입니다.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하셔야 하고 법적 설계까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자산을 공동으로 관리할 때는 단순히 통장 이름을 나란히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계좌에 들어오는 자금의 출처, 인출 주체, 상속 처리 계획까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동명의 통장은 잘 쓰면 분명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리스크까지 이해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분쟁과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통장은 명의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누가 얼마를 왜 넣었고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권한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이 모든 걸 명확히 해두셔야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다 말해놨어요. 큰아들이 이 통장 관리하는 거 알고 있고 언제 어떻게 쓰라고도 다 얘기해뒀어요. 은행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입니다. 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족 간 신뢰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금융거래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절차로 움직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82세 이모 어르신. 본인은 건강하시지만 만일을 대비해 아들에게 내가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면 이 통장에서 생활비 빼서 써라. 그리고 남은 돈은 너희 형제들끼리 나눠 써라. 이렇게 말로 다 해두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자 아들은 통장과 도장을 들고 은행에 와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다 말해뒀습니다. 생활비 빼서 쓰라고 했어요. 결과요? 은행에서는 한 푼도 인출해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말로 했다는 건 은행 전산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장도 도장도 가족관계 증명서도 다 있었지만 거래를 위임한다는 법적 문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금융거래 위임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위임장은 공증을 받으면 더 좋습니다. 단순히 종이에 서명한 정도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그 외에도 치매를 대비한 신탁계좌, 지정대리인 등록 또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사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두가 아니라 문서라는 점입니다. 말은 쉽게 왜곡됩니다. 말은 기억이 다르게 남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정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 간에도 믿음이 깨지고 갈등이 시작되곤 합니다. 저는 상담할 때 꼭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족끼리 말로 해두신 내용 혹시 서류로 남겨두신 적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신 분은 10분 중 한두 분도 채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직도 말의 효력을 너무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말해뒀다는 건 좋은 출발일 뿐 준비는 아닙니다. 진짜 준비는 그 말을 법적 기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쓰러지거나 떠난 후에도 내 뜻대로 자산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문서가 자산을 지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금융 거래는 제한됩니다. 이 말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은행에서는 치매 진단을 금융 판단 능력 상실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점장으로 일하던 시절 70대 후반 여성 고객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통장을 잘 관리하셨고
예적금과 보험 상품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대신 은행에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대신 관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그럴듯했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딸이 통장을 들고 왔어도 은행 입장에서는 명의자 본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즉시 모든 금융 거래에 제약이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왜 계좌가 막히냐고 항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습니다. 치매 진단이 내려지면 그 순간부터 본인은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된 금융주체로 분류됩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 보호 조치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자산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지만 동시에 가족에게는 커다란 제약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뭔가 해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치매안 심신탁입니다. 이건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지정한 대리인에게 자산 운용 권한을 넘겨두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은 매달 생활비로 쓰고 일정 금액은 병원 비용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식으로 사전에 설정해 두는 거죠. 또한 사전지정 대리인 제도도 존재합니다. 이는 본인이 거래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미리 지정해둔 사람이 대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본인이 건강할 때 신청해야만 가능하며 치매가 발병된 이후에는 절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무런 준비 없이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땐 성년 후견 제도를 통해 법원의 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청 과정도 복잡하고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그 사이 가족은 자금 운용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로 버텨야 합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고객들 중에서도 치매 초기엔 괜찮겠지라고 미루시다가 나중에 후회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딱 한 번만 더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은행에서 먼저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은행은 치매를 진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치매 이후의 금융거래는 은행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건강하실 때 바로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치매는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면 평생 모은 돈이 내 돈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문서 하나, 계약 하나로 가족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이미 많은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아무 문제 없을 때 준비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전지정 대리인 제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며 느낀 건 정작 필요한 분들은 이런 제도를 전혀 모르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대로 한 발 앞서 준비하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에게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이 제도를 미리 알아보고 조용히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전지정 대리인 제도는 말 그대로 내가 판단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 미리 나 대신 거래할 사람을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건 이 제도는 내가 건강하고 의식이 또렷할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 번이라도 치매 진단을 받거나 인지 기능 저하 소견이 기록되면 그때부터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지점에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75세 남성 고객이 평소 자녀와 자산 관리에 대해 많이 상의하시던 분이었어요. 나중에 갑자기 쓰러지면 자식들이 돈을 못 꺼낸다며 그거 미리 등록해 두는 거 있다면서요. 그거 나 좀 도와줘요. 이렇게 오셔서 사전지정 대리인 신청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자녀 둘 중 장남을 지정했고 예금 통장 하나, 펀드 계좌 하나에 대해 위임 범위를 정해 두셨죠. 그 후 몇 년이 지나 그분이 입원하시고 의사소통이 어려워졌지만 장남은 은행과의 협의 아래 법적으로 인정받은 권한으로 어르신 자산을 대신 관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문제가 생기면 급하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위임 등록하면 안 되나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당사자의 판단 능력이 의심되거나 병원 기록에 침해 가능성만 있어도 은행은 절대 위임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바로 사전입니다. 미리 지정해 놓아야만 효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정된 대리인은 단순한 통장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금액 제한, 사용 목적, 기간 설정 등 정확한 범위 내에서만 자산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동시에 혹시 모를 가족 간 오해나 분쟁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이거 해두면 자식들이 내 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설계된 제도입니다. 은행과 함께 관리 범위를 협의해야 하고 지정된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전 지정 대리인 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의지를 미리 법적으로 전하는 수단입니다. 내가 판단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내 뜻대로 내 돈이 쓰이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제도가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어르신들께는 생소하고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처음 접하셨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은행에 문의하시고 직접 창구에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돈은 남겨두는 것보다 남길 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준비는 바로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통장 속 돈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상속자니까 알아서 인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은행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확인되는 즉시 모든 계좌는 동결됩니다. 단 한 푼도 인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제가 은행장으로 있던 시절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60대 초반 여성 고객이 오셨습니다. 남편 명의의 예금 통장이 있고 통장도 도장도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직원이 사망 신고 사실을 전산으로 확인한 순간 계좌는 즉시 정지되었습니다. 생활비며 카드 결제며 다 그 통장에서 나가는데 이거 당장 막히면 어떡하죠? 그 고객님의 표정은 정말 당황스러우셨죠. 남편이 살아있을 땐 이 돈을 마음대로 못 쓰더니 이제는 떠나고 나서도 못 쓰게 하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몰라서 겪는 고충이 있습니다. 사망 후 통장 속 자금은 더 이상 가족 돈이 아니라 상속 재산으로 법적 지위를 바꾸게 됩니다. 즉,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은 법률상으로 모든 상속인이 공동으로 권리를 갖는 재산으로 전환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 등 모든 법정 상속인의 동의와 절차 없이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보통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재적등본 제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 동의서, 상속관계 입증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상속세 납부 확인 또는 면제 증빙. 이 과정을 다 마쳐야만 그때서야 계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망 후의 통장 운명입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는 큰아들에게 말로 다 얘기해뒀고 통장도 줬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죠. 말로 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한 명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겼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은행은 무조건 지급을 중단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망 직전에 통장에서 돈을 미리 인출하거나 누군가 명의로 옮기는 방식은 오히려 증여세나 탈세로 이어질 수 있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앞두거나 고령이 되신 분들은 반드시 상속 설계까지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상담할 때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돈을 어떻게 모으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 어떻게 나눠질지, 누가 어떤 절차로 가져가게 될지를 정해두는 게 진짜 준비입니다. 자녀 간 갈등, 세금 문제, 생활비 중단.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내가 세상을 떠난 뒤 통장에 뭐가 남아 있느냐입니다. 지금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통장이 남긴 재산이 가족에게 선물이 될지, 갈등의 씨앗이 될지를 말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가장 난감한 순간 중 하나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각자 따라와서 돈을 요구할 때입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통장에서 생활비라도 좀 인출하려고요. 제가 장남이라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도 동의 안 했어요. 막 빼가면 법적 조치할 겁니다. 이런 상황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가족 간에 미리 합의가 없었고 명확하게 정해두지 않아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여러분, 상속은 단순한 돈 나눔이 아닙니다.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자식 간의 감정이 돌아설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사례가 생각납니다. 80대 초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남겨진 예금은 1억 2천만 원. 자녀는 3남매였습니다. 장남이 부모님을 모셨고 막내딸은 오랜 기간 연락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속이 시작되자 막내딸이 법적 지분은 똑같다며 본인의 몫을 끝까지 주장했고 결국 가족은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건 돈이 아니라 형제간의 절연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큰아들에게 다 맡긴다고 말해놨어요 라는 말은 어떻게 될까요? 말로만 해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유언장을 썼다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유언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차필 유언장 본인이 직접 손으로 작성하고 날짜 서명까지 해야 합니다. 타인이 대필하거나 인쇄한 건 무효입니다. 공증유언장 공증사 앞에서 유언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방식으로 가장 법적 효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종이에 써두시거나 말로만 해두고 끝내십니다. 이런 유언은 나중에 가족 간에 진짜 본인이 쓴 게 맞느냐는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저는 고객 상담할 때 꼭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없어진다면 내 통장은 누구 것이 될까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당당히 은행에 와서 말할 수 있게 증거를 남겨주셨습니까? 가족 간 신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신뢰를 지키려면 문서화된 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상속 설계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꼭 서면으로 남기시고 가능하다면 법적 자문이나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속이란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를 제대로 해두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어른입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가족끼리 알아서 잘 나누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유족들끼리 얼굴조차 붉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고인의 유언장이 없는 경우 법정 상속 순위대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이 폭발합니다. 장남은 부모를 모셨다는 이유로 더 받아야 한다고 하고 막내는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하죠. 그러다 서로 얼굴조차 안 보는 사이가 되는 걸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사실 유언장을 썼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차필 유언장은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하고 날짜와 서명, 내용이 명확해야 하죠. 조금이라도 형식을 벗어나면 무효 처리됩니다. 반면 공증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강하므로 저는 가능하면 가까운 공증 사무실에 가셔서 전문가와 함께 작성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유언장이 나중에 분쟁을 막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언장 외에도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니어 고객만을 위한 특별한 금융 상품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창구에서 먼저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연령 이상에게만 제공되는 고정금리 예금 상품이 있는데 이런 건 고객이 물어봐야 비로소 설명해 주곤 하죠. 이른바 비공개 우대 상품입니다. 65세 이상 고객을 위한 우대 금리는 대출뿐 아니라 예적금 상품에도 존재합니다. 가입 요건도 비교적 까다롭지 않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활용하는 분이 적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상품은 연금저축과 즉시연금입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시니어 자산 포트폴리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즉시연금은 목돈을 맡기면 바로 다음 달부터 일정 금액을 평생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권장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에 가입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가족 간 돈 거래 역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차용증 없이 주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도와준 것일지 몰라도 나중에 세무조사라도 들어오면 증여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고객은 아들에게 결혼자금 5천만 원을 송금했다가 국세청에서 증여세 70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이건 비단 부모 자식 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형제 간, 배우자 간, 심지어 손주와의 거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돈을 주려면 주되 반드시 차용증을 써라. 차용증이 없으면 사랑도 의심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저는 통장 3개 전략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는 생활비용 통장, 하나는 비상금 통장, 하나는 상속 또는 증여용 통장. 이렇게 목적별로 분리해두면 필요할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자녀들과의 재정적 갈등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에게 가장 적합한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 개인적인 조언은 이렇습니다. 현금성 자산 30%, 월 수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40%, 그리고 병원비나 요양에 대비한 보험성 상품 30%, 이 정도 비율이면 대부분의 리스크를 커버하면서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꼭 더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족연금과 기초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알고 계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꼼꼼히 챙기기 위해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자체 상담 창구에 직접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정보를 미리 챙기지 못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게 바로 전화금융 사기입니다. 정부 지원금 돌려준다 연금이 잘못 입금됐다는 식으로 고령자에게 접근해서 통장 정보와 비밀번호를 빼가는 수법. 정말 무서운 건 그 돈이 빠져나간 뒤에는 돌려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은행 창구에서 이런 걸 막아주면 안 되냐고요? 물론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기범들은 실제 은행 로고와 비슷한 가짜 앱, 심지어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까지 활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고객 본인의 경계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듣는 말이 항상 맞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은행장 생활을 했지만 창구 직원이 모든 제도와 상품, 법적 절차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고령 고객의 복잡한 금융 문제는 단순한 창구 응대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직접 묻고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지키는 일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이미 반은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입니다. 은행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작은 단추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